왠지 모를 슬픔에 눈시울을 적시게 됩니다. 27년 전 오늘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에서 이 세상을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502명의 영령이시여, 그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날 한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그날. 국내 최대를 자랑하던 삼풍백화점은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1995년 6월 29일 부실공사로 주저앉은 콘크리트 더미에 502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흔적은 말끔히 지워졌습니다. 그 터에 지금 대통령께서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생긴 거죠. 한 평이라도 그 현장에다가 추모 공간, 추모탑이라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꼭 이루었어야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이 지금 내내 한이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현장에 뭔가 마련하지 못하고 이런 그 매연 있는 구색대기에 와서 매년 추모제를 지낸다는 것이 돌아올 때마다 망자들에게 죄송스럽고. 참혹했던 붕괴 현장에서 6km 떨어진 곳. 추모비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공원 구석자리에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죽음을 기억할 그 무엇도 없는 이곳에서 유가족들은 매년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삼매통 백화점 자리에다가 추모비를 세우려고 하니 그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다. 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가지고 집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이 안 팔린다. 땅값 떨어진다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 자리에다가 추모비를 세우면은 누가 거기다 집을 사겠느냐 이거죠. 마땅히 기억하고 애도해야 할 공간은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에 추모비 대신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502명의 무고한 희생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습니다. 시민안전 테마파크라는 이름에서 그토록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릴 사람이 있을까?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아내와 딸을 잃은 전재영 씨는 이곳에 두 사람을 묻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피해자의 묘역이라는 그런 조성은 좀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현재 그게 반대가 이제 있으니까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유, 혜진아. 불이 난 지하철 안에서 192명이 죽었습니다. 공원 한쪽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탑이 있지만 위령탑이라 부르지도 못합니다. 탑은 이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의 조형물, 이 테마파크에 속한 하나의 미술품으로 우선 이제 공개를 하고 여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위령탑으로 또는 추모탑으로 이렇게 공식 명칭을 하고 여기에 그런 팻말도 붙이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시하고 이제 약속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그냥 조형물로만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좀 이래
저기 좀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이 탑이 설립되고 나서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 계란을 던졌는 그런 자국이에요. 우리로 봐서는 참 처참한 그런 모양들이죠. 그날을 기리는 일은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추모제를 여는 것도 2.18 기념공원이라 이름 짓는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문에 국민 성금까지 모아 만들었지만 정작 이곳에서 사람들은 추모의 흔적을 지우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잊어라. 아직까지 그러느냐.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당신네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걸 잊으라고 강요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어요. 지금껏 수도 없이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추모 시설이 들어서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유는 한결같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그리고 미관상 좋지 않다. 불길하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교육상 좋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교육상 뭐가 안 좋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현대 도시에서 죽음의 공간이 가장 첫손으로 꼽히는 밀려나야 할 지역으로 꼽힐까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죽음의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 압축된 축소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는 죽음의 공간을 삶에서 밀어내기 시작한 걸까? 여기 우리 어머니들 집, 그리고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 어머니는 그러면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나 7살 적에 손잡고 가업에다 있으니까 그리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함께했던 시간은 짧지만 언제든 어머니를 추억하고 기릴 수 있었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묘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여기 산수 있지만 그 아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다 있어요. 주먹으로. 그런데 추석 때는 한 번씩 추석 전에 한 번 와서 산수 묘지 불 깎고 그리고 추석날 또 나도 오고 자네들 오고. 예로부터 무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하는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장례를 치르고 가까운 야산에 묻었습니다.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 기억할 수 있는 곳. 무덤은 삶과 연결된 일상의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들었던 말입니다만 묘지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르신이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벌초하는 관습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걸 꼭 한 마을에서 벗어나서 다른 공간에 갔다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방문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도보로 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써 찾지 않아도 늘 눈에 닿고 큰맘 먹지 않아도 언제든 발 닿을 수 있는 곳. 동네 어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했던 묘지를 북망이라 불렀습니다.
김관식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묻힌 이곳도 그중 하나입니다. 강화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덕에 이런 풍망이 지금껏 60여 곳이나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터의 묘를 쓰는 선산과 달리 북망은 삶의 터전 안에 공존하는 마을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삶과 죽음이 한 공동체 내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가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명당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죽은 내 선조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일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건 그들 스스로 삶을 질탱할 수 있었던 대중적인 종교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북망은 일제의 식민지 건설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근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새로 건물을 세우고 길을 닦았지만 이는 땅을 빼앗고 수탈한 물자를 쉽게 수송하기 위한 방편일 뿐 그 과정에서 묘지는 방해가 됐습니다. 철로를 만들거나 내지는 군용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주거지를 만들거나 도로를 확대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일본이 계속해서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가 바로 묘지였었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묘지를 파손할 수 없다, 뭐 도로를 우회해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묘지에 대한 보상을 너무나 터무니없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마찰들이 있어 왔고요. 결국 일본은 효율적인 식민지 건설을 위해 묘안을 냅니다. 조선 총독부가 1912년에 공포한 묘지 규칙은 모든 묘지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일제가 지정한 공동묘지 외에는 묘를 쓰는 걸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쓰던 묘지에는 더 이상 쓰지 못하고 다른 마을에 형성된 공동묘지에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의 묘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당시 이제 기록이나 반응들을 보면 모르는 사람 근처에 묻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 아주 생파 모르는 사람들의 근처에 묘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길한 일로 여겨졌고 또 부모님한테도 못할 짓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공동묘지에 묘를 쓰지만 묘를 썼다가 밤에 다시 파내서 몰래 원래 자기들이 모시고 싶었던 곳에 묻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묘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도성 밖 심리까지는 묘를 쓸 수 없도록 한 성저 심리. 하지만 1912년 묘지 규칙 이후 일제는 당시 경성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무덤들 중에서 19개만 공식적인 묘지로 인정합니다. 이 묘지를 쓰고 싶은데 쓰지 말고 공동묘지에만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간적으로는 나의 살고 있는 현재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 부모를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나는 떨어져 있어서 나와 부모와의 관계성도 사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좋은 땅에다 몰래 장사 지내고 다만 그게 걸리니까 그 분묘는 만들지 않죠. 그래서 그걸 헛장사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장부에는 등록돼 있는데 실체는 딴 데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묘지구역을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제가 지정한 공동묘지가 아니면 봉분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가까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북망은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밀신보에서 계속해서 광고가 나고 공고가 납니다. 묘지를 빨리 개장을 해라, 이장을 해라 라고 하면서 내 땅 개인 사유지다, 이장을 해라 라고 하는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그 광고의 광고주가 대부분 일본인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그런 대부분의 무연분묘들이 일본인의 사유지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그 관보에 보면 국유지 불화에서 이제 누가 이제 불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완용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친일파
조선자에게 불화가 되는 게 나옵니다. 이완용은 한일 강제 병합을 주도한 공로로 백작이라는 귀족 자기와 함께 거액의 돈과 국유지를 일제로부터 받았습니다. (1913년에는) 또 다른 조선 귀족들과 함께 보식원이라는 임업조합을 설립하는데요. 친일 세력인 조선 귀족은 이를 통해 국유림을 무상으로 대부받고 다시 그 땅을 일본인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당시에 받았던 땅들을, 부동산들을 엄청 빨리 처분을 해서 현금화를 시킵니다. 당시에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완용이라고 손이 꼽히는데, 당시에 고양군 한지면 수천리 쪽입니다. 지금의 금오동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의 산지를 이제 매각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조선인들 묘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묘지를 처분을 해야 땅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다 파내서 화장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게 무연고묘였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본인 땅은 아니지만 이전까지 그 관습적으로 서울 외곽 지역에 장사를 지내왔던 그 사람들의 묘인데 이장에도 뭐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다 화장을 해버렸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땅을 되팔려면 수많은 무덤들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상의 묘가 파헤쳐진 조선인들이 수두룩했고, 이장 비용을 아끼려 무분별한 화장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중들의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2대 조선 총독이 전임 총독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묘지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쌓일 대로 쌓였던 민심은 3.1운동과 함께 폭발하고 맙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일본에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거국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당황을 했고, 그래서 즉시 그들은 이게 왜 일어났을까라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고요. 각 지방에. 그런 조사들을 했을 때 불만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나오는 불만 중에 하나가 공동묘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조선인들은 공동묘지 쓰기 싫은데 강제로 공동묘지를 쓰게 했다. 이게 이제 불만의 요소 중에 많이 꼽히는 것들이었고, 조선 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이 3.1운동으로 체포한 사람들을 신문한 조사서에서도 묘지에 대한 불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방으로 갈수록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그 농민들이 잡혀서 신문 조서를 작성해요, 경찰이. 그때 총독 정치에 가장 반대하는 것이 묘지 규칙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묘지 규칙이 3.1운동 주도한 건 아니지만 3.1운동에 참가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한 일제는 1918년에 개정한 묘지 규칙을 3.1운동 이후에 다시 개정, 사설 묘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3.1운동으로) 폭발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일제가 지정한 공동묘지 외에 사설 묘지를 인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묘지 규칙이 인정하는 사설 묘지는 땅을 가진 이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민중들은 원치 않아도 공동묘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점점 여의치 않았습니다. 1914년 19개였던 공동묘지는 1940년 경성부가 확장되면서 5개까지 줄어듭니다. 묘지가 없어지고 무엇이 생기든
그리고 이 묘지가 보통 이제 대단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땅이 갑자기 빈 땅이 되어버리는 굉장히 좋은 개발 호재죠. 그래서 경성부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는 자신들이 자산 가치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 투자의 땅,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의 공간이었던 이 특수한 공간이 식민 권력과 그리고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게 토지 자본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묘지는 이제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쫓아내야 될 것이 되어버린 그런 현상이 식민지기 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토지가 자본화되고 그 가치가 나날이 커지면서 죽음의 공간은 설 곳을 잃었습니다. 공간을 낭비하거나 개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서울의 끝자락에서 전용 도로를 타고 전용 터널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곳. 이곳은 서울에서 하나밖에 없는 화장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연 서울 추모공원은 17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에 화장시설과 시민공원 등이 함께 조성돼 있습니다. 추모객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말에 찾아간 이곳의 풍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이런 데를 찾게 됐어요. 네. 집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네. 이렇게 소년잔디에서 아이들이 축구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른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이나 지켜보는 어른들이나 바로 옆에 화장시설이 있다는 사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저희 아버님, 친정아버님이 여기서 화장을 하시면서 제가 여기 공원이 있네 라는 걸 그때 처음에 알게 됐었는데 오히려 나만 이용하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날 정도로 너무 네, 환경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추모공원이 뭔지 처음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야 라고 얘기를 설명을 했을 때 그 옆에 뭐 가기 싫다, 무섭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곳이 문을 열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서울시가 화장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게 1998년. 3년 후에는 원주동을 부지로 확정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송까지 벌이며 10년 넘게 진통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추모공원. 혐오시설이라 여겨졌던 화장장은 12m 지하 깊숙한 곳에 지어졌습니다. 화장시설 주변으로는 둔덕을 쌓아 올려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걸린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죽음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그 불편함이라는 것이 보기 싫음의 불편함인 거죠. 네, 내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는 없었으면 좋겠고 마치 내 인생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는 안 되는 단어인 것처럼 우리가 취급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시설이 그 장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죽음의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격동의 역사를 거치며 더욱 강화됐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전쟁까지 겪으면서 살아남은 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먹고 살 길을 찾아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인구가 늘고 개발 붐이 일면서 도시는 급격히 팽창합니다. 그 과정에서 묘지는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인가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500m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낸 70년대 말에는 시가지로부터 2시간 거리로 쫓겨납니다. 묘지를 도시 외곽,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은 배경에는 산업화를 위한 국토 개발,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이 작용했습니다. 이제 도시화 과정에서 해방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묘지가 없어지고 또 용도 변경되는 그런 일련의 현상들이 일제 시대에 보여졌던 그런 현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굉장히 짧은 시기에 묘지라고 하는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 죽음이 깃들어졌던 이 공간이 사고 팔 수 있는 가장 첨예한 상품화로 변질되었던 것이잖아요. 묘지는 더 이상 애도와 소통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개발해야 할 부동산이 됐습니다. 도시 개발을 이유로 여기저기서 묘를 파헤쳤습니다. 이문구의 소설 장한몽에는 1960년대 중반 묘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장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신의 살과 뼈를 분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송장백정입니다. 불도저식으로 이루어진 이장에 연고가 있는 묘까지 마구 파헤쳐졌습니다. 조상의 묘를 찾아내라는 항의도 빗발쳤습니다. 도시가 확장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거주지도 필요하고 기타 부대 시설들도 다 필요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가 분명히 필요한 거는 분명한데, 이게 확장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역이 넓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을 밀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밀려나는 공동묘지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의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만 그 집단이 모였을 때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힘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경제 논리에 맞설만큼의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이제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도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서 힘없게 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그 묘지 쓰는 게 그러니까 묘지규칙 개정 이후의 그런 과정이죠, 그게요. 일제강점기의 묘지규칙 이후 서울에서 급격히 사라져간 묘지는 결국 소멸의 길로 접어듭니다. 40년대 이후 5개가 남아있던 공동묘지는 1970년 서울시가 확장되면서 경기도로 이전하고 서울에는 망울이 한 곳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곳. 하주에 있는 용미리 묘지 백구역은 당시 서울에 있던 공동묘지를 이장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찾아줄 사람도 없는 이곳에는 총 73,606기의 무덤들이 비석에 새겨진 숫자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1970년 12월 30일에 합사한 것입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진 죽음. 죽음의 공간이 도시로부터 멀찍이 떨어지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자 공간이 없는가?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런 공간으로 낭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저 땅을 개발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의 장소가 우리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상기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것, 죽음의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본다면 지금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걸 통해서 또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일생 동안 한 번도 묘지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죽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시되는 측면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눈에서 보여지지 않고 내 일상에서 보여지지 않고 내 일상 영역에 들어온 공간이 아니다 보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더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 그때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나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종양내과 의사인 김범석 교수는 매일 죽음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환자들 상당수가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한 말기암 환자입니다. 나중에 좋아지더라도 근육에 힘이 없어갖고 일어날 수. 어제랑 오늘이 괜찮았으면 내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을 갖게 돼요. 근데 갑자기 내일 몸 컨디션이 확 나빠졌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나보고 이제 그럼 이제 죽으란 얘기인가요? 나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 컨디션이 좋을 때 항상 좀 미리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쉽지 현실에선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곳. 20여 년 전에는 집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병원에서 임종을 맞습니다. 다인실에서 보통 임종을 맞이하세요. 왜냐면 다인실은 이제 비용이 저렴하니까 다인실에 입원해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뭐 어떤 내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 오픈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제 측면 때문에 환자한테 안 좋고 보호자한테도 안 좋아요. 충분히 슬퍼해야 되고 충분히 울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여갖고 울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안 좋아요. 이게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게 트라우마에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다인실에서 맞는 임종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비극적인 임종의 순간이죠. 이제 여기가 저희 병원 이제 임종실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1인실이에요. 떠나는 사람이나 떠나보내는 사람이나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충분히 애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종실은 그때를 위해 마련한 병실입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작별의식을 치를 수 있는 곳. 1인실이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환자분의 프라이버시와 가족분들의 어떤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마저도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특별한 공간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이 임종실을 갖춘 건 아닙니다. 임종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10%에 불과합니다. 대학병원에 가보시면 그 병실 하나 만드는데 건축비라든지 자재비를 다 합하면 수억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한 병상당. 그런데 임종실을 그 목적으로 확보를 해두면 임종실이라는 게 항상 부합되는 환자가 있는 게 아니고 비워두고 그걸 대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병실을 비워둔 채 지나가야 되는 날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병원으로서는 그 비워둔 만큼 손실이니까 이 임종실 목적으로 어떤 한 방을
그 확보하는 거에 끌이죠. 이제 그 의무상으로서 뭐 임종시를 갖춰야 된다. 이거는 기준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병원 수익에 유리한 이제 그런 요인들을 많이 고려를 하겠죠. 예. 병원에서 임종을 맞고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되어버린 요즘. 대도시에서 전문 장례식장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10개 중 7개는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추모와 애도만큼 중요한 기준. 수많은 병원 장례식장이 죽음에서 장례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편의성을 강조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시공간이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에서 병원 장례식장이 굉장히 번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을 때 편리성, 유용성, 위생성 뭐 그런 것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삶을 어떤 그 기능적인 잣대 외에 다른 잣대로 볼 수 없게 된 게 아닐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을 보내는 그 방식에 대해서 미리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공간,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마지막 어떤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개별적이고 좀 치밀한 사람들의 마지막 어떤 예를 사람답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병원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도심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의 건의로 2009년 모든 병원 장례식장이 합법화됩니다. 병원하고 장례식장이 붙어 있는 건 한국밖에 없는 독특한 현상인데 그 장례식장의 위치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병원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에 있거나 후문 쪽에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길하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은 그러니까 죽음에 맞서서 승리하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사실 패배를 너무 인정하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고 이런 공간의 분리 현상이 결국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로 가시죠. 네. 조심하시고. 서울과 멀지 않은 경기도 양평의 한 수목장님. 할아버지 한테 인사드릴게. 안녕. 그동안 장묘 문화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들 계속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는데 안 계셔가지고 좀 멀리서 지켜봐 주십시오. 아프지 말고 애들 다 쑥쑥 잘 크게끔 아빠가 좀 지켜봐줘요. 아빠 안녕. 하늘에서도 잘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기일이 아니어도 종종 이곳을 찾는다는 김경원 씨 가족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던 아버지를 숲속 나무 아래에 모셨습니다. 뭐 오며 가며 들릴 때도 있고 여기는 묘지를 간다라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출장 중에 잠깐 들러서 인사를 하거나 그냥 산에 오는 느낌이고요. 공원에 오는 느낌인데 공원에 뭐랄까 내 나무? 우리 가족 나무가 하나 있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더 많죠.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가족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파하시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가족들과 보냈던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오면 웃으며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나 마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 편안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거리.
아버지를 추모하는 공간에서 가족들은 다시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갑니다. 태연이랑 똑같아. 밥도 같이 먹고 캠핑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이 억지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공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도 한 번씩은요 남편 뵈러 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 힐링도 하고 가요. 이렇게 오면. 고통스러웠던 마지막 순간이 아닌 가족과 함께 보낸 삶 전체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 일상과 가까운 곳에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남은 가족에게 위안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공간을 묘지 죽은 자와 공유하지 않죠. 그러면 친밀감이 떨어지고 친숙함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권 내에 더 이상 묘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묘지가 자신에게 갖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희석되게 되지요. 더 이상 의미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순간 그곳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두려움과 부정적인 인식이 싹트게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추모의 공간을 혐오 시설로 받아들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정부자 씨는 아직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2학년 6반 교실입니다. 단원교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보존을 하고 있는 교실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온 이유는 우리 6반이 또 미수자 우리 아들들이 2명 있어요. 안타깝게도 찾지 못한 미수자 아들들이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 너무 아파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요. (2014년 4월 16일) 웃으며 수학여행을 떠났던 17살 호성이는 함께 배에 탔던 304명과 함께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책상. 원래 학교 안에 있었던 기억교실은 거센 반대에 부딪혀 학교와 떨어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복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교실에 왔을 때라든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바글바글 거리고 까깔대고 수업 시간이 이게 상상이 됐어요. 아이의 노트와 그날에 수업했던 수학여행 가기 전에 수업했던 책과 실내화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나도 모르게 통곡을 했어요. 아이들이 쓰던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가족들은 숱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파기도 했습니다. 그저 이 죽음이 잊히지 않기를, 2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인데 세상은 그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할까요? 진도로 가라. 바다 거기서 죽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런 말도 아예 대놓고 하고 그렇게 좋으면 너네 지금 안방에 갖다 놔라.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한 길로 갔는데 그렇게 보존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들이 그렇게 욕심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마냥 싫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그날의 죽음을 기억할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후 8년이 지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잊혀지는 게 겁이 나요. 이 많은 아이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져서 또 다시 반복되는 게 솔직히 말해서 겁이 나고,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아픈 기억들은 빨리빨리 잊고 덮어버리려고 해서요. 저도 잊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아이를 사망신고를 못했어요.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내 아들이 이렇게 희생이 돼야 되는 건지. 지금도 마음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틀려요. 아들을 떠나보내려면 실컷 울고 마음껏 애도할 시간이 필요한데 세상은 자꾸 잊으라고만 합니다. 정부자 씨는 4.16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설 이곳이 시끌벅적한 시민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간이 사라지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나 관련된 기억들이 사라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어떤 죽은 자를 기리는 기념비라든지 어떤 장소를 계속 남겨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 불편하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 불편한 기억들이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건데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수많은 현대에 벌어졌던 비참한 일들, 사고들 이런 것들을 기념하려고 유족들이 그렇게 힘을 써서 만든 것들이 아무런 공간과 연계성이 없는 곳에 밀려나 있다던가 아니면 아예 만들어지지 못한다던가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돼도 잊혀질 수 있는 사회인 거죠.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일상의 공간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세월호도, 삼풍백화점도, 대구 지하철도 두 번 다시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죽음을 금기시하고 외면하면서 정작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 삶의 가치를 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꽃에 눈이 가득 너의 작은 흔들림에 마음이 가 비 오면 떨어질까